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소개받은 조형우라고 하고요. 여기 동지들, 아예 처음 뵙는 동지들은 없어서 그냥 바로 뭐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강좌 주제가 좀 심오합니다. 주제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꽤 내용이 이제 심오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뭐 그냥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뭐 얘기하다 보면 거의 뭐 세상 만사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오늘 뭐 날 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어떤 내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우리 이제 다른 부분은 좀 채취하고 지금 우리 돌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좀 계급적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좀 몇 개 포인트들, 아무래도 이제 오늘 하나의 강좌에 다 하긴 힘들고 또 아주 깊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꼭 어떤 이제 노동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꼭 봐야 되겠다 싶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추려놓은 게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뭐 같이 좀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꼭 왜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본주의 경제 이게 머리도 아프고 이게 보기 시작하면 지금 뭐 어차피 자본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뭐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인지는 대충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자본주의 경제를 꼭 분석하고 알아야 되느냐라는 질문부터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뭐 사회주의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아주 뭐 일부 사람들이 왜곡해서 사회주의를 이제 이름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과 사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사실상 이제 마르크스가 만든 그 사회주의 사상 그 자체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만 이제 막스 이전에도 이제 노동해방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들도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불리긴 했고요. 흔히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후대에선 지금의 시점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많이 합니다. 막스 이전에 이제 노동해방을 추구했던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노동자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공감하고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지향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지향을 현실로 옮기는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무엇보다 이들은 이제 계급투쟁을 통한 구체적인 그런 체제 변형의 전망을 갖지 못한 채 되게 뭐 이상만을 꿈꾸다가 막 되게 뭐 어떤 뭐 이상적인 공동체 마을을 막 만들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뭐 공장에서 되게 좀 노동자들이 뭔가 어떤 좀 자기 자발적으로 뭐 좀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체제를 뒤엎는 그런 투쟁 한번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채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파산했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막스 이전에 좀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는 무엇보다 노동자 계급의 고통에는 공감했지만 노동자 계급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쟁에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토대가 되는 이 자본주의 경제, 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막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대비시켜서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보게 되면 막스주의가 공상적 사회주의와 가장 구분되는 지점이 어디겠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자본주의의 이 경제적 운동 법칙에 따라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으로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굉장히 이제 막스는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는 점이죠. 즉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은 결국에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인 그런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만들어낸 것과 더불어서 결국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할 수 있는 혁명적 계급인 노동계급을 형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찾아냈다는 거죠. 또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계급 투쟁이 더욱 적대적으로 첨예해지고 이 계급 투쟁의 심화가 자본주의를 또 한층 더 고도한 단계로 밀어내기도 하고 다시 이것이 사회주의 실현의 이제 물질적 조건들을 성숙시킨다는 점을 굉장히 이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통찰해냈던 것이 이제 막스가 이전에 이런 노동해방을 꿈꿨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스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에 화해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자본주의가 오히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계급투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이 결국엔 자기 해방을 쟁취해낼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 법칙에 대한 분석에서 결국엔 노동 해방까지 이어지는 것이 막스의 이제 이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막스의 이런 이론적 분석에 따라 노동자 계급의 해방의 과학적 근거는 일단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우리가 결국 노동 해방의 전망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그걸 투쟁해서 실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좀 공부해야 되고 오늘 뭐 이런 자리도 열리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노동 해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분석의 출발점은 막스한테 생산이었습니다. 이제 막스가 쓴 독일 이데올로기 이런 책에도 나오는데요. 인간과 사회에 변하지 않는 제일의 필요, 제일의 전제는 다른 게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인간도 있고 사회도 있죠. 그게 제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를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걸 이제 두 글자로 생산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스도 생산에서부터 모든 걸 분석하기 시작한 거고요. 생산의 방식은 늘 변해왔습니다. 역사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근데 앞에 한 말과 거의 똑같지만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죠. 여기 이제 계신 동지들도 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공부도 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생산된 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도 중요하고 뒤에서 볼 겁니다. 하지만 일단 분배 자체는 무언가 생산이 이루어져야 생산된 결과물들이 있어야 분배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아무것도 생산이 없으면 분배도 생존이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제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 방향을 살펴볼 땐 생산에 좀 맞춰보려고 해요.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결국 이제 사회가 생산하는 것은 커지는 것이 더 우선시 되게 되죠. 이 생산의 크기라는 건 결국에 이제 생산 능력, 이런 생산력에 좌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적 발전 법칙은 언제나 이 생산력을 가능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생산력이라는 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생산은 이제 생산 과정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맺는 사회적 그리고 집단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계에는 이제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 그리고 생산물 사이의 교환 관계,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던 분배가 있죠. 생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 건지 분배 관계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런 생산과 관련된 관계들을 통틀어서 그냥 생산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생산 관계라는 형식 속에서 생산력이 이제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통일이 이제 생산 양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생산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제 역사의 진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생산력의 변화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그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 관계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내용과 변화 발전에 따라 또 고정된 그 바깥에 있는 형식의 충돌인 셈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생산력을 우리의 신체라고 생각하고 생산 관계는 우리가 입고 오는 옷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동지들이 5, 6살 때 입었던 옷을 지금 못 입죠. 몸이 커지고 키가 커졌으니까. 그처럼 이제 인간의 신체가 성장하고 변화 발전하면 그동안 이제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은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입기가 어렵게 되죠. 이런 경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이제 구해서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는 그렇고 인간은 그렇게 옷을 입는데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산력의 발전 과정은 이거와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역사에선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이제 생산력의 성장 단계에 발맞춰서 생산관계를 새로운 생산관계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어느 역사에나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반동들이죠. 역사의 반동들. 즉 인류의 이제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아야만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그리고 기존의 생산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 이 낡은 지배계급들은 결국엔 자신들이 이제 기존 생산관계에 쥐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 때문에 새로운 생산관계가 사회에 자리 잡아 인류의 생산력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막아서 왔습니다. 이 저항을 이제 분쇄해서 새로운 생산관계를 창조해서 인류의 진보를 이제 터주는 게 바로 이제 사회혁명이겠죠. 인류 사회는 이제 생산력의 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방식으로 족쇄를 채워왔던 낡은 생산관계를 버리고
생산력 발전에 조응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항상 이제 전진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막스가 규정했던 인류 사회의 이제 변화 발전의 뿌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생산이부터 왜 시작해야 되고 왜 생산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제 고찰해 와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안에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일단 이제 의식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이 수단, 물건들을 생산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 다음에 두 조건은 꼭 있어야 됩니다. 뭐 각종 기계, 공장, 도구, 뭐 토지, 원료 등 우리가 이제 생산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생산 수단에 자신의 힘과 기술을 사용해 유용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필요하죠. 이걸 이제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은 생산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두 요소입니다.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생산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생산수단만으로는 생산할 수가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뭐 생산은 멈추게 되죠. 단 몇 시간 파업한 거 가지고도 항상 이제 회사들이 손실이 몇 억 발생했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사실 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노동력이 준비돼 있어도 역으로 생산수단이 뭐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면 뭐 대단한 생산물을 만들 수 없죠, 인간이.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되면 대규모 정리해고 있으면 생산은 멈추죠, 잠시 동안. 가장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접근해 보면 이제 생산이란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것, 그래서 유용한 가치를 지닌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회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공통되는 이제 정의인데요. 각각의 그럼 사회를 구별하는 요소는 뭐냐? 그럼 모든 사회에서 생산은 다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인데 결국 일단은 이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질적 차이로부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돌도끼나 낙 같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사회나 지금의 뭐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사회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회죠. 그리고 원시인의 그렇게 이제 돌도끼 갖고 이제 하는 노동력과 지금 이제 각종 이제 고급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사회 노동자들의 숙련된 노동력은 또 거대한 질적 차이가 있죠.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해 구성되는 생산력의 질적 차이로부터 각각의 사회는 이제 질적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더 진보한 사회, 덜 발전한 사회 나누는 것은 사실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산력의 이제 질적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생산력의 질적 차이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각각의 사회를 구별하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아닌 것을 뭐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고 할 거면 그건 이제 생산 관계의 측면을 좀 봐야 돼요.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생산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생산 관계들은 뭐 소유 관계, 뭐 교환관계, 분배관계 등이 포함될 텐데요. 일단 이 소유관계, 교환관계, 분배관계 등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 저는 소유관계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다시 자본주의 사회로 돌아와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한편에는 뭐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 뭐 부르주아, 자본가라고 불리는 이 계급이 있고 네, 다른 한편에는 생산수단이 없는 상태로 여기 이제 노동력만을 가진 뭐 무산자 계급, 우리가 이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이제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 하에서는 생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제 부르주아 계급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임금 노동자로 고용해서 자신을 위해 이제 일을 시킬 권리를 얻죠. 그럼 반대로 이제 생산수단에 없는 우리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있냐. 노동력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만 비로소 생산수단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게 생산수단과 결합할 기회가 자주 쓰는 표현은 그냥 취업이죠, 취업. 네,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산수단은 자본가 계급이 소유하고 노동력은 노동자 계급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사실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이건 이제 생산 과정에 자신을 각인하는 과정인데요. 자본주의 소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과정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가진 것은 이제 단지 노동력뿐인 노동자를 마음대로 착취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 결과 이제 생산 과정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이면서
자본가가 이제 노동자를 쥐어짜서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이 잉여가치, 이윤을 이제 창출해내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착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별 소농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유의 밭에서 스스로 일하는 과정은 단순히 이제 일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노동자가 자본가 소유의 작업장에 가서 일하는 과정은 생산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자를 착취하는 과정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런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통과해 만들어진 생산물은 이제 아까 이제 넘어갔던 교환 과정과 분배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본주의 교환 관계에서는 평등한 등가 교환의 원리가 이제 일단 작동합니다.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진 상품은 동등한 환폐 가격으로 서로 교환되죠. 100만 원짜리 제품 한 개는 100만 원에 팔리죠. 100만 원을 손에 쥐게 된 사장은 이 이제 10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 부품 재료를 다른 사장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분배 관계를 한번 보면 시장에서 판매된 생산물을 이제 다른 말은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은 결국엔 자본가 계급의 수중에 화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화폐 중 일부는 또 이제 부품 원료 등을 이제 다시 구입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남은 돈들 가지고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분배가 일어나게 되죠. 자본가는 노동력 공급자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은 돈을 이제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게 되죠. 이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자본가의 이윤이 됩니다. 이렇게 노동력에 해당하는 가치인 임금과 이걸 제외하고 남은 이제 자본가의 이익이 이윤이죠. 그리고 이 임금과 이윤이 자본주의 분배 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를 임금으로 분배받고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낸 전체 노동 가치 중 이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기 이윤으로 싹 다 챙겨버리죠. 그럼 이제 이 분배의 결과가 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임금은 이제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에 따라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는데 쓰고 남은 돈들을 저축해서 모을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노동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임금노예의 지위를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작업장, 기계, 공장, 이런 생산수단을 구입해서 부르주아가 되는 길은 봉쇄돼 있죠. 아무리 이제 예컨대 현대차에 입사해서 상대적 고임금이 현대차 정규직으로 잔업특근 열심히 하면서 아무리 일해도 정문부 정의선처럼 될 수는 없죠, 우리가. 반면 이제 기존의 거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에 더해 자본가들은 이제 이 과정에서 계속 새롭게 확보하는 이윤을 가지고 추가 투자를 함으로써 더 거대한 생산수단을 갈수록 소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지게 된 거대한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은 갈수록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거기에 이제 소유권을 내밀 수 있는 방안은 갈수록 더 없어지죠. 이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소유 관계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노동자가 더욱 완전하게 이제 자본주의 착취 관계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는 이제 분배에서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하게 됩니다. 소유 관계에서 이렇게 분배 관계로 가고, 이 분배 관계를 통해 소유 관계가 더 확고해지고, 이 소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분배 관계가 생겨내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확대 순환 속에서 자본주의 생산 관계는 더욱 이제 강고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본주의 생산 과정,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 착취 과정이라고 써 있는 이 과정을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잉여가치 이윤 좀 얘기했는데, 본질적으로 좀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도대체 착취가 일어나는 거고, 그 결과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창출하게 된 거냐. 아까서 교환 과정을 봤는데요. 일단 교환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봤듯이 하나의 상품은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진 다른 상품과 교환이 되거나 아니면 화폐로서 우리가 자주 보는 형태처럼 이 화폐를 매개로 교환될 뿐이죠. 그렇다면 분배 과정일 거냐? 겉보기엔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분배는 이제 계약에 정당하게 이루어지죠.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맺은 임금계약에 따라서 이제 임금을 분배받게 되죠. 이 임금계약서 상으로 보면 계약한 임금을 정상 지급하면 나머지 수익금을 사장이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제 임금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거죠. 동등한 두 주체가 맺는 계약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죠. 일방적으로 이제 기울어진 회사에게 자본가에게
유리한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불평등한 계약이죠. 이제 입사를 하려는 노동자가 딱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사장한테 내가 일해서 창출한 가치만큼 그 전액은 다 임금으로 난 받아야겠다라고 요구를 못하죠.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냐, 여기에 순이익이 얼마나 되냐, 이 순이익을 전부 노동자한테 임금으로 지급하라. 아무도 이런 말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안 뽑겠죠. 그런 사람 있으면 사장이. 그런 사람은 계약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이제 노동력만을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는 생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생산수단과 결합해야 됩니다. 이 생산수단과의 결합이 아까 말했듯이 취업이죠. 취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은 절대적인 유리한 위치에 서 있죠. 그렇게 현실에서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느냐는 사실 임금계약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장의 마음이죠. 오로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주들은 오직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노동자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임금이 얼마일까를 생각하지 이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생산해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지는 생각하지 않죠. 결국엔 필요한 수준의 임금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이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듯이 생산수단과 결합은 취업이기 때문에 이 취업을 못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죠.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동자는 일단 불평등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다. 그렇게 됨으로써 부당한 착취적 분배 관계인데 두 회사와 취업한 노동자 간의 평등한 자유계약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부당한 착취지만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평등한 자유계약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부당한 분배관계가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분명하고 간단하죠. 그리고 아까 다 사실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생산은 두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 생산수단을 전적으로 극소수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분배관계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모든 분배의 문제는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즉 소유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노동자 수준에서 접근한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일단 노동조합을 결성해 집단적인 임금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이제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제 노조가 강력하고 좀 투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수행한 전체 노동력 가치를 아까 말했듯이 회사의 모든 순이익을 전부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강제하긴 어렵죠. 단지 약간의 착취의 강도를 낮춰서 자본가가 가져가는 잉여 가치를 줄이는 대신에 노동자가 가져가는 임금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죠. 투쟁을 통해서. 만일 잉여 가치를 크게 줄여버리면 자본가 입장에선 잉여 가치를 뽑지 못하는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이 생산수단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겠죠. 실제로 그렇게 폐업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있죠. 게다가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체제는 그들 사이에도 이제 확고한 경쟁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강요합니다. 잉여 가치를 충분히 뽑아내지 못해서 자본 투자를 줄이는 자본가들은 자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무능한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가들 사이에서 그런 자본가들은 경쟁에 밀려 몰락할 것이고 그렇게 자본가가 몰락하면 그 회사는 망하고 이건 노동자들에게 또 실업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되죠. 일단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결국 이 부분이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많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본적인 압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노조 투쟁은 착취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그나마 좀 정상적인 임금이라도 가져보자는 의미를 갖죠. 근데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거 이 자체로도. 물론 또 이제 자본주의 철폐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노동조합의 한계 내에서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노동자에 대해 모든 형태의 착취를 철폐하려는 노조라면 자본주의 경쟁 압력을 뛰어넘어 전체 이제 노동계급의 총단결된 투쟁을 추구해야겠죠. 결론은 사실은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끊어내고 모든 생산수단을 생산자, 즉 노동자 자신이 집단적으로 공동 소유하는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지향을 갖는 거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가져야 될 전망, 추구해야 될 미래가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임금 투쟁 이런 거 의미가 없냐? 그건 전혀 아니죠. 노동자 계급의 임금 투쟁은 저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투쟁도 못하면서 어떻게 뭐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임금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들 일단 당장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생존권을 영위하는데 확보가 가능하죠. 최소한의 정상적인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1차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겠다는 지향을 가졌을 때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쟁력과 자신감, 단결은 결국엔 저는 1차적으로 임금 투쟁에서부터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임금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그 임금 투쟁 연장선에 있는 각종 이제 노동 강도, 노동 시간과 관련된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은 이제 사회주의를 향한 각종 학습과 조직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현장에서 일하면 사회주의와 관련된 뭐 학습 토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노동시간 단축, 뭐 노동 강도 완화나 투쟁 같은 게 그 자체의 투쟁의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또 이런 학습과 토론의 자리를 열어내는 시간과 여유를 쟁취하는 투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다시 돌아와 보면요. 노동조합 투쟁 얘기에서 잉여 가치 또한 이제 생산 과정을 통해서만 창조된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뭐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의 분할이라는 이 자본주의 소유 관계가 만든 부당한 계약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과정에서 이제 비로소 집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가치가 창조되는 생산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임금, 이게 사실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죠. 최소한의 노동력이 재생산되기 위해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재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가치가 창출되는 노동시간, 이게 이제 자본론 같은 데서는 필요 노동시간이라고 뭐 막스는 표현했는데, 이 필요 노동시간을 넘어서는 추가 노동을 하도록 노동자한테 항상 강요하게 됩니다. 이 추가 노동에 대해서 자본가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 다 챙기죠. 이것이 이제 이윤의 원천이 사실은 이 추가 노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자들이 공짜로 자본가들에게 갖다 바친 추가 노동 시간을 막스는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 그러니까 자기 임금만큼의 가치가 되는 생산품을 만드는 시간이 주 20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 주 20시간 정도의 가치를 임금으로 받아요. 근데 실제로 노동계약서에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나머지 주 20시간이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 노동자들이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이 이제 할 일은 20시간에 다 끝났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노동하느냐? 뭐 자본가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공짜 노동이 잉여 가치를 낳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말한 자본가 계급의 이윤의 원천입니다. 자본가들 사이에 이제 여러 복잡한 건 밀어놓고요. 이렇게 이제 생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잉여 가치가 모든 자본가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이윤의 기본적인 원천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스는 모든 사회에서 생산 과정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본 것처럼 유용한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 과정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가 자행되는 무자비한 그런 착취 과정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가치에 창출시키는 건 노동이다. 이 가치 법칙을 맨 처음에 발견한 건 막스는 사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자본주의 경제학자였던 리카르도가 그걸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근데 리카르도는 잉여 가치, 즉 이제 잉여 노동을 통해서 착취를 노동자들이 받게 되고 거기서 자본가들이 이윤을 뽑아낸다. 이 부분은 발견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은폐를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카르도는 자본가 계급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이죠. 잉여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이제 자본가들의 얼마나 잘못돼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적인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잉여 가치를 리카르도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막스는 리카르도의 가치 법칙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 본 거죠. 그래서 막스가 사실은 최초로 잉여 가치를 발견한 셈이 된 겁니다. 리카르도의 가치 법칙을 가지고. 이건 이제 노동자 운동에 대한 막스의 최고의 공헌이죠. 노동자들에게 왜 착취가 발생하는지, 왜 노동자들은 가난하고 자본가는 갈수록 부유해지는지, 나아가서 가만히 놔두면 자본주의는 왜 필연적으로 자본가 계급만의 세상이 되는지, 노동자들은 이렇게 끝없이 착취받게 되고 명확히 밝혀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스가 밝힌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필연적 법칙을 좀 요약해 보면 밑에 나온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자본주의는 불황기와 공황기에 노동자들은 실업, 더 낮아진 임금에 고통받고, 호황기에는 뭐 잠시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 대가로 엄청난 잉여 가치를 오히려 호황기에 자본가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공고해야 되고 노동자를 옥죄는 임금 노예의 굴레는 더 강화된다. 잉여 가치가 빠르게 추가 투자되면서 자본가들은 더 거대한 생산 수준을 자신의 수준에 축적하게 되겠죠. 오히려 호황기에.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간의 깊게 파인 골은 더 깊어지고 노동자들은 갈수록 착취의 수렁으로 내몰리죠. 결국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는 새로운 세상, 다른 말로 하면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뭐 막스의 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또 볼 부분이 이제 공황, 뭐 장기 불황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성장하는 생산력과 낡은 생산 관계 사이의 충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치명적인 모순을 잉태하게 됩니다. 발전하는 생산력은 사회적 성격을 띠지만 자본주의 생산 관계는 갈수록 그것과 이제 격렬하게 충돌한다는 것이 이제 뒤에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인데요. 자본주의 생산 관계가 성장하는 사회적 생산력을 자본주의 생산 관계가 이제 성장하는 사회적 생산력을 더 이상 제대로 담을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생산력 발전에 엄청난 방해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공황과 장기 불황이 이제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황이 뭐 어떻게 벌어지느냐? 뭐 간단히 보면 그냥 생산 설비도 쉬고 노동력도 쉬는 거죠. 뭐 안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가. 기계는 돌아갈 수 있는데 가동되지 못하죠. 많은 원료 폐기 처분되죠.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실업되어서 일하기를 갈망하는데 뭐 일을 못하죠.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산력 파괴죠. 멀쩡한 이제 생산 설비가 놀고 있고 일을 하고 싶어서 갈망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일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돈도 못 벌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가 문제일 리는 없죠, 여기서. 그럼 노동자가 문제냐? 노동자도 문제가 없고 노동자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발생하느냐, 이런 공황이라는 게. 이건 그런 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은 뭐 아까 봐온 그런 이제 소유관계에 기초한 자본 임노동 관계입니다. 이러한 생산관계에서 생산의 목적은 단 하나죠. 아까 우리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봤던 자본가의 이윤 증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산의 유지, 확대, 축소 여부는 다른 목표와 판단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윤 증식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라는 이유 하나로 결정되고 맙니다. 공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공황은 자본가들이 생산을 축소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생산을 하거나 혹은 확대했을 때 자신의 이윤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축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까 한 9장 이런 정도에 가면 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미 이 상태에서도 이 장기 불황과 공황의 발생 자체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이미 사회의 생산력과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해준다. 그리고 인류의 진보에 이제 자본주의는 생산 관계는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 정도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인류의 보편적 모순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도 아까 지금 보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충돌입니다. 자본주의 역시 이전의 이제 역사적 시기들과 이런 모순은 똑같단 말이죠. 다만 이 충돌이 그전 단계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등장하는 이 생산력이 바로 좀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건데요. 사회적 생산력이란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생산이 이제 개인적 필요와 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업과 협업, 사회적 필요와 욕구에 따른 사회적 분업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결과물을 대표하는 것이 상품이죠. 이게 이제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자본주의 이전에도 상품 교환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물을 대표하는 것이 상품은 아니었죠. 자본주의 이전에는. 주요한 경제활동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뭐 자급자족하려고 자기 생존을 영위하려고 해왔던 측면들이 강하죠. 노예든 농노든 혹은 뭐 노예제나 뭐 농노, 봉건제나 노예나 농노가 수행한 노동의 대부분은 이게 노예주나 봉건용주, 봉건지주를 위한 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노예제나 봉건지주가 지금의 자본가에 비해 덜 탐욕스럽고 착해서가 아니라요. 당시 생산력이 너무 낮아서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빼앗길 만한 잉여 노동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노예나 농노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자식과 자신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을 위한 필요한 노동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잉여 노동이라는 게 지금만큼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거죠.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 잉여 노동 시간에서 발생합니다. 자신과 혹은 자신이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직접 필요한 것들은 상품으로 나올 수가 없죠. 다 이제 바로 써버려야 되니까. 노예와 농노의 잉여 노동에서 발견한 잉여 생산물의 경우에도 이거 그냥 다 노예주나 봉건용주, 봉건지주가 다 가져갔습니다. 노예가 만든 건 노예주가 가져갔죠. 뭐 어디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상품은 아주 이제 일부였던 거죠. 자기가 갖거나 혹은 노예나 농노는 이제 뭐 지주나 노예주한테 이제 자기가 만든 게 다 가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생산물, 즉 교환 자체를 위해 생산하는 생산물인 상품이 사회 총 생산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생산력이 낮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야만 하죠. 그래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생산하는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어서는 잉여 생산물이 큰 규모로 발생해야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동분업이 본격화돼야 합니다. 노동분업이란 뭐 이제 각각의 생산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종류를 다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다르게 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물은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되죠. 자연스럽게 생산물 사이의 교환이 필수적으로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물은 상품이 비로소 됩니다. 이런 생산 능력의 획기적인 발전과 노동분업을 가능케 했던 것이 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정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사실 이제 기계제 이런 대공업들의 등장이었죠. 봉건사의 말에 일어났던 노동분업은 이게 별게 없었습니다. 그냥 도시에서 가내수공업과 농촌에서 이제 소규모 생산 사이에 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었죠. 소농민들은 식량을 생산하고 이걸 이제 수공업자에 생산하는 각종 뭐 도구들과 교환하는 그 수준 이상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기계제 대공업이 이제 도시에서 발전하면서 상황이 다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양의 생산물이 전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것과 연관되었던 여러 다른 새로운 산업 분야들, 가령 이제 철도 같은, 그런 뭐 운수 같은 부분들이 사회적 노동 분업을 가속화했죠. 자급자족이고 소규모였던 이런 농업 생산 같은 거의 비중은 급속히 줄어들고, 판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들이 갈수록 이제 빠르게 성장해 갔죠. 그와 함께 생산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생산은 이제 소농민이 자기 논밭에서 자기 소유의 농업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소생산 방식과는 이제 질적으로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뭐 수천에서 수만까지 이제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집단적 생산 방식이 되고, 그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각기 다른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게 된 거죠. 사업장 내 노동분업이라는 게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격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뭔가 생산물을 보고 내가 이 생산물을 만드는데 관여했는데 이건 내 거야, 내가 생산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컨대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그랜저를 만드는데 그랜저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수천 수만 명의 동료 노동자들하고 만든 거고, 사실은 각종 이제 부품사, 철강, 거기 들어가는 그런 모든 물품들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과 같이 만든 거죠. 그리고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사실은 수천만 이상의 노동자들의 노동이 사실은 투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생산은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라는 게 자본주의가 이전과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대규모 시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이런 기계제 대공업을 통해 집단적 생산들이 전면화됨으로써 생산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수공업 생산에 비한다면 일단 1인당 생산량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증대했죠. 이런 생산량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이제 대규모 시장을 부르게 되는데요. 우선 기계제 대공업은 엄청난 양의 이제 원료를 필요로 합니다. 또 이제 기계를 만들어내는 자본재 생산 분야와 기계를 사용해 생활수단을 만들어내는 또 소비자 생산 분야 사이의 거래도 필요하고, 엄청난 양의 그렇게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들 또한 이 판매처가 있어야죠. 이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대규모 시장 없이는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제 대공업은 아무리 많은 양을 생산해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좁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이제 시행 교환,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차원의 시장 거래가 필연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도, 트럭, 선박, 비행기 등 신속하고 이제 대규모적인 물류와 운수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했죠. 그리고 이제 와트의 증기기관이 되게 산업혁명 시기에 철도를 만들어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운수 산업의 필요성 때문에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고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물류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자 말 그대로 이제 기계제 대공업은 미친 듯이 이제 질주한 거죠. 이렇게 이제 생산과 물류 시장이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맞물려 가면서 대다수 생산물이 이제 상품으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빠르게 확립돼 왔고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생산력과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의 발전, 그리고 이해와 충돌하는 이제 생산관계 문제를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본 것처럼 상품은 이제 타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이 되죠. 다음으로 이제 상품의 교환 가치를 보면 이 교환 가치가 어떻게 이제 측정되느냐, 사회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노동 시간에 의해 측정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주관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척도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별 생산자 노동자가 10시간을 노동을 투입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놀면서 일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빠르게 일해가지고 8시간의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었어도 이 생산물 제작의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이 9시간, 그러니까 평균적인 보통의 숙련도와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시간이 일해지는 거로 측정되면 이 상품은 이제 9시간어치의 교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보여주는 게 노동의 성격은 사회적 성격으로 지닌다, 사회적 노동이다 라는 거고요. 모든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노동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 생산물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낮았죠. 그것은 이제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노동은 아직 사회적 성격을 광범위하게 띠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시공산제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노동이었지만 그 범위가 자기 이제 부족, 자기 마을 수준을 넘지 못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원시공산제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라는 형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물이 상품 형태를 취할 이유가 없어서 좀 다르죠, 자본주의와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름에 이제 많은 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아까 봤듯이 개별적 노동이 넘어 집단적 노동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따라서 생산은 개별 작업적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성격을 이제 깊이 각인하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 이제 생산력은 비로소 사회적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의 표현이 바로 생산물의 대부분이 상품으로 존재하는 사회,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산력은 이제 사회적, 집단적, 세계적 생산력이라는 성격을 띠고, 또한 그 성격은 갈수록 더 강화되고 생산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또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소유관계 측면에서 보면 생산은 갈수록 이제 전 세계 노동자들의 협동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이제 극소수 자본가 계급의 수준에 장악되는 굉장히 상반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이제 3번 파트에서 본 것처럼 분배 관계를 규정하여 노동자들에겐 임금이라는 형태의 노동력 가치만 주고 나머지 노동은 자본가들이 이제 공짜로 가져가서 이윤을 착복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분배 관계는 자본주의 소유 관계를 아까 본 것처럼 더욱 강화하고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부의 불평등은 커져만 갑니다. 결국 이런 사회적 상상력과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 분배 관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의 충돌은 성장하는 사회적 생산력이 토해하는 막대한 생산물을 더 이상 이제 이 사회가 소화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충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자본주의 소유관계, 분배관계는 소비 자체의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 소유관계 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받는 몫은 제한적이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상품 구매량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생산력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파국에 이르게 되면 시장은 팔리지 않는 상품이 범람하는 이제 불안과 공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아까 본 것처럼 멀쩡한 기계와 작업장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냥 놉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이제 불안과 공황, 생산과 소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교환관계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 이미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은 굉장히 이제 무정부주의적인 방식으로 시장에서 벌어지죠. 생산력과 교환관계는 서로 막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성장하는 사회적 생산력에게는 생산물 사이의 교환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야만 이미 전 사회적으로 짜여있는 거대한 사회적 노동 분업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아까 계속 해왔던 자동차를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필요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그에 맞춰 이제 자동차 산업이나 연관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죠. 그냥 전적으로 시장에서 상품 교환에 다 내맡겨집니다. 그 결과 굉장히 이제 생산은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자동차가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그에 따라 전반적인 생산 계획이 어떻게 짜여야 하는지는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생산이 이루어지죠. 모든 것은 이제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 본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 넘쳐나기 시작한 뒤에야 자본가들은 어이구 이러면서 생산을 이제 축소하기 시작했죠.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 낭비는 불가피하고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교환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 생산 계획을 짤 수 없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작업장 수준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히 계획적인 생산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막 연간, 월간, 주간, 그리고 하루에도 뭐 노동량이 할당되고 생산 계획표를 짜놓죠. 그에 따라 이제 생산은 굉장히 이제 차고 없고 그게 맞춰서만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 차원에 가면 이게 또 상반되어 있다는 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인데요. 어떤 자본가도 자기 회사에서 생산한 상품이 사회적으로 잘 판매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각종 이제 카르텔, 트러스트 등의 이런 뭐 독점이나 이런 담합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생산을 조율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근데 다른 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시장을 독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계적인 이런 차원의 상품의 무정부적 생산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자본가일지라도 미래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점쟁이도 아니고 없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본주의 사회에선 예측을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었을 때 몇 년 후에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가 포화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자본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제 행보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포화가 일어날 테니 누군가는 결국 몰락할 거다. 그 몰락은 내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자본가들은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자동화 기계화를 촉진하고 노동 강도를 더욱 높여 더 값싸게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겠죠, 자본가들은. 당연한 겁니다, 자본가들 입장에서. 그 결과 예측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니까. 대신 이제 과잉 생산에 따른 파고온 우려도 일찍 나타나죠. 개별 기업 수준에서 작업장에서 이 철저한 계획화는 사회적으로 가면은 완전히 이제 무계획한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 결과는 이제 불안과 공황,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의 파괴와 낭비죠. 자본주의는 뭐 노동계급을 잔인하게 착취한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의 진보의 척도라고 계속 봐왔던 생산력을 훼손하고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반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은 성장하는 사회적 생산력과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충돌은 이제 계급투쟁으로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노동자 계급은 발전하는 사회적 생산력에 걸맞게 모든 생산수단을 노동계급의 공동소유, 즉 사회적 소유를 전환함으로써만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죠. 그 결과 생산력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생산관계가 탄생해서 사회적 생산력을 더욱 고도한 단계로 이끌고 인류를 진보로 이끄는 것이 가능합니다. 막스가 말한 이 새로운 사회적 생산관계가 사실은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뭐 소비와 생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생산력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듯이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이 생산의 본질은 축적을 위한 축적, 자본이 증식하기 위해 증식하는 그 경향에 지배받는 점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윤 증식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래의 더 큰 이윤을 얻으려면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부단히 생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무한대의 경쟁이 초래하는 거대한 압력이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작동을 해요. 자본가들, 뭐 우리가 딱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자본가들 사이에서 굉장한 경쟁과 압력들이 있을 거고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자본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어떻게든 뭐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죠. 이런 점 때문에 이 자본의 무한 증식은 굉장히 필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생산력 발전 자체는 이제 가속화하고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생산물을 시장의 토에 놓죠. 문제는 아까 말한 이 생산이라는 건 소비와 조응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대되는 생산 규모를 소비 규모가 쫓아가지 못하면 이제 과잉 생산이 발생합니다. 이 과잉 생산이라는 게 참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소비의 과잉, 뭐 생산물이 많아, 뭐 그래서 풍요로워 이런 상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부족하고 결핍하고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주위에. 풍요로운 소비가 가능한 사람은 최소한 이제 뭐 중산층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란 다른 말로 이제 구매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과 소비 관계가 조응하지 않는 지점들이 좀 이제 떠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물은 상품 형태로 존재하는데 문제는 자본가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죠. 이건 뭐 다 판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본가들한테 생산물도. 그리고 생산물을 판매해서 그
그것으로부터 투입한 자본과 함께 적정 수준의 이윤을 회수할 수 있어야 생산을 지속할 이유가 생기죠, 이들에게. 근데 이제 문제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필요가 아니라 구매 능력에 따라 소비 행위를 하죠. 여기 뭐 아무리 우리가 뭐 필요하고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해도 비싸, 돈이 없어, 그러면 소비하지 않죠. 못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 능력은 근본적으로 결국엔 또 돌아가면 자본주의 소유관계에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소유관계에서 임금에 의해서 구매 능력이 좌우되죠. 반면 자본주의 생산은 노동자 계급의 구매 능력의 한계, 그리고 이 한계가 규정하는 소비 능력의 한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계속 작동합니다.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받는 임금도 뻔한데 생산은 계속 돌아가요, 미친 듯이. 이 자본가들의 축적을 위한 축적 욕구에 한도가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노동자들의 구매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축적을 위한 축적을 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그에 따라 이제 기술적 발전 단계를 규정하는 생산 능력의 그런 절대적 한계, 기술 수준의 한계를 제외하면 자본주의 생산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이 무한히 확대돼 갑니다.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사이의 간극은 계속 커지죠. 이 간극은 생산이 소비를 압도하는 양상을 취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잉 생산의 의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자 계급의 필요를 능가해서 과잉 생산이 아닌 거죠. 노동자 계급의 구매 능력을 초과해서 과잉 생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일 이제 노동자 계급이 충분한 구매 능력을 갖고 있다면, 혹은 다시 말해서 노동자 계급의 수입이 임금 법칙에 갇히지 않고 충분하다면 똑같이 생산이 되는 과잉 생산은 아니겠죠. 따라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잉 생산이 노동자 계급의 과소 소비, 사실 이 과소 소비의 의미는 뭐 돈을 잘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가난하고 결핍하다라는 문제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형상이다. 과잉 생산과 과소 소비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잉 생산이 시장이 전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자본가들 망하죠. 안 팔리니까 물건 만들어서 내놨는데. 그와 함께 장기 불안과 공황이 사회를 덮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에 수많은 생산물이 팔리지 않고 쌓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이 실업자는 더 이제 구매 능력이 없어서 시장에 나온 생산물을 더 못 사죠. 그러면서 더 소비 능력들은 줄어듭니다. 이런 이제 빈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과거랑은 다른 거죠. 옛날에 이제 빈곤하면 흉년이 들어거나 무슨 뭐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빈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생산물이 흘러 넘쳤는데 그걸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빈곤이 확산되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혹은 뭐 각종 이제 이유에 따른 생산의 감소가 아니라 거꾸로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너무 많은 것이 생산돼서 노동자 계급은 빈곤하게 된다는 이 모순이 발생하죠. 결국 이러는 빈곤의 원인이 바로 이제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 다른 말로 핵심적으로는 자본주의 소유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류는 단순히 생산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방법이 없냐? 과잉 생산에 따른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장기 불안과 공황은 자본가 계급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데 뭐 이런 방법을 안 찾았겠냐? 항상 자본가 계급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필사적으로. 물론 당연히 노동자 계급의 이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 자기들이 이제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하지만 이제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가령 뭐 이런 이제 자본가 계급의 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책으로 나타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향상시켜서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제 다시 이제 부활시켜보자는 케인스주의가 있었죠. 케인스주의 보면 이제 겉으로는 뭐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갈수록 이제 시장이 줄어들고 판로가 좁아지고 자본가들의 투자는 줄고 소비 능력은, 노동자들의 소비 능력은 줄어드는데,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점점 쇠퇴해 가는 것 같은데, 케인스주의에서는 이에 따라 노동자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이걸 시장 확대로 연결해서 자본주의를 정상화시키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자본가 계급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계획이죠, 케인스주의는. 뭐 일단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면 당장은 뭐 이게 생산과 소비의 간극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은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구매 능력이 일단 커지면 분명 이제 소비는 확대되고, 그렇게 하면 생산과 소비 간의 간극은 좁아지고 자본주의는 뭔가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획의 성공 조건을 봐야 되는데, 이 성공 조건은 노동자 서민의 삶의 개선, 즉 소득의 증대가 자본가의 이윤과 충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본가의 이윤과 충돌하게 되는 순간 이 계획은 폐기되겠죠.
그러고 오히려 이제 이를 통해 노동자 서민은 소비 능력이 늘고 자본가들이 이윤을 늘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되지가 않는 구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을 현실적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생산력을 맞춰서 계획적인 생산이 할 수 없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무정부적으로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경쟁하는 수많은 자본가들이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한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무정부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자본가들은 그들 사이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계속 발버둥을 쳐야 되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의 동기와 소비 확대가 아까 본 것처럼 공존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메울 수 없는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이 생산을 결정하는 동기는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이윤 증식입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을 늘리는 게 유일한 생산 동기죠. 이 이윤 확대는 아까 본 것처럼 소비 증가가 아니라 소비 축소를 또 결론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증대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증대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고 이거는 노동자의 소비 능력을 줄여버립니다. 소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윤을 감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양을 임금으로 줘야 되니까 이거는 자본가 계급의 유일한 생산 동기인 이윤 증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간극은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소득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자본주의도 성장 고선을 나란히 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가 굉장히 이제 호황일 때 가능할 수도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안전적인 이윤율이 뒷받침되는 화량기에는 노동자 계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에 나서죠.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에 나서게 되죠. 가장 경제가 활성화될 때. 이 시기에 비록 일시적이나마 고용도 늘리게 되고 임금 수준도 본인들 여력이 되니까 지불 능력이 되니까 높여줍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소득 수준도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소비 능력도 확충이 되겠죠. 이랬던 시기도가 과거 2차 대개대전 이후 전후 호황기나 이럴 때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과거 케인스주의가 판치던 시절의 자본주의 호황기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적이겠죠.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증하는 경제 위기죠. 뉴스만 틀어도 맨날 그 얘기 하고 있죠. 부르주아 언론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를 강화해서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업들은 바라게 돼 있죠. 자본주의 성장이 갈수록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오늘날의 같은 경우에는 이윤율 하락을 이윤율의 경영적인 저하 이런 건 바로 뒤에서 볼 텐데요. 이윤율 하락을 노동자 삶의 하락을 통해 필사적으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한 노동자의 삶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에 결론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극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소득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사실 계급투쟁 뿐입니다. 아까 그래서 임금투쟁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떤 투쟁이냐? 단순히 단사 내에서 우리 조합원들 임금 조금 올리는 것으로 될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핵심적으로는 노동자 민중 전체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본의 이윤과 소유권을 침식해 들어가는 투쟁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자본가들이 중켜진 막대한 부를 사회 전체로 부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을 계획적으로 조직해낼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 직접 이런 산업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겠죠. 생산과 소비의 균형도 이런 투쟁을 통해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사실은 과잉 생산 경향을 폐지하고 불안과 공황을 막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파트인데요. 10번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윤율의 이제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고 써 있습니다. 좀 제목부터 제일 딱딱하고 어렵죠. 일단 과잉 생산 경향은 장기 불안과 공황 속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속화하고 갈수록 전면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윤율 경향적 저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법칙 또한 결국엔 자본주의 소유관계에서 모든 것이 뿌리에 있습니다. 자본가 계급의 모든 이유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이제 기계, 토지, 건물, 노동력 등 자본가들이 총투하하는 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 말하면 총투하 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이 이제 이윤율인데요. 이건 이제 갈수록 낮아집니다. 경향적으로 보면. 기계, 토지, 건물 등 생산수단에 투입하는 자본의 크기를 이제 막스는 불변 자본이라고 했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생산수단에 투입하는 자본을. 그러고 좀 이제 변할 수 있는 가변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노동력에 투입하는 자본의 크기를 가변 자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변 생산수단에 투입하는 불변 자본이 늘어나는 비율에 비할 때 노동력에 투입하는 자본인 가변 자본이 늘어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다는 것이 사실 이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죠. 자본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할 때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량은 훨씬 더 더디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 직감적으로도 느끼고 실제로 통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 자본가들이 이윤을 뽑아내는 부분은 불변 자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뭐 구매하고 뭐 공장을 짓고 뭐 기계를 뭐 설치하고 하는데 여기서 뭐 돈을 쏟아낸다고 뭔가 이윤이 생기지 않죠. 구입하는 원료 기계는 자기 가치를 상품에 이전할 뿐 얘가 뭐 창출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윤이 창출하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결국엔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부터 나오죠. 지불하는 임금에 비해 더 많은 일을 시킴으로써 그 차액이 이제 이윤이라는 걸 계속 봐왔죠. 이처럼 이윤을 낳는 부분, 가변 자본이 전체 투하 자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설명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좀 세 가지 점을 사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볼 때는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윤의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윤율이 줄어드는 거지. 자본가들의 이윤의 총량은 절대적으로 늘죠. 이게 유일한 자본가의 생산 동기인데 이윤의 비율, 그러니까 총투하 자본에 대비할 때 얻는 이윤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의미지 이윤의 총량 자체는 계속 늡니다. 두 번째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의 토대에서는 발전하는 생산력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생산의 기술적 조건이 있다라는 건데, 생산력의 발전, 그러니까 즉 생산의 기술적 발전을 드러내는 여러 지표 중 가장 결정적이고 단적으로 좀 다가오는 게 1인당 생산성이죠. 착취경계나 이런 걸 다 빼고 접근했을 때 결국 인류의 생산의 발전이란 건 생산자 1인이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많은 걸 이제 생산해냈느냐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1인당 생산성은 인류 역사 내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죠.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인류의 이제 풍요와 문명의 수준을 규정해 왔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1인당 생산성을 규정하는 기술적 요소가 뭘까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단위 시간당 한 명의 생산자, 노동자가 가동하는 기계와 소모하는 원료의 양, 즉 이제 생산수단의 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율과 직결되죠. 총투하 자본 대비 이윤의 비율이 이윤율이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아까 본 것처럼 불변 자본이고 노동자는 가변 자본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 이제 1인당 생산성의 증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총투하 자본 대비 노동력의 비중 저하,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산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불변 자본에 해당되는 생산수단으로 투하되는 자본의 양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게 이제 뭐 인류의 진보를 거꾸로 돌려서 뭐 생산수단을 후퇴시키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는 이 이윤율 저하 경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죠. 게다가 이제 자본사들 사이의 첨예한 경쟁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더 필연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들 사이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방법은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을 누가 더 높일 수 있느냐겠죠. 어느 뭐 기업의 노동자들이 천부적으로 뭐 어떤 신체적 능력이 탁월해서 뭐 일을 잘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 1인당 뭐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누가 더 높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작동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봤을 때 봐야 될 부분은 계속 이제 경향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윤율 저하 법칙은 단순히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법칙은 아닙니다. 자본가의 이윤율이 떨어지면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별 난리를 다 치겠죠. 근데 뭐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쉽고 대표적인 방법은 사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윤율의 저하 법칙을 잠시 저지할 뿐이고 지속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오히려 좀만 생각해보면 이게 이윤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령 착취도를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건데, 자본가들은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를 더 많이 도입해서 한 명의 노동자가 다루는 기계의 수를 늘리거나 혹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설비를 도입하게 돼요. 이게 뭔 얘기지는 뻔하죠. 결국엔 이런 가변 자본에 대한 불변 자본, 그러니까 기계를 새로 도입하거나 생산 설비를 또 늘리거나 하는, 결국엔 여기 불변 자본의 비율을 높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바로 다시 이윤율이 하락하는 걸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이윤율 저하를 막기 위한 자본가들의 이런 필사적으로 반항을 하는데도 일시적으로 이윤율은 회복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저하 경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막스는 바로 알고 강조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이윤율 경향적 저하 속에서 자본가 계급이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는 하면 할수록 이윤율은 더 떨어진다. 결론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사실 자본주의 체제의 입장에서는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자본가 계급이 가면 갈수록 생산의 발전에 더 적대적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자본가 계급이 생산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이윤율이겠죠. 근데 이 이윤율이 갈수록 줄어든다면 이 의미는 이제 투자에 대한 자본가의 열기가 감소한다는 건데, 이건 결국 생산력의 발전이 불가능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점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도망쳤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그 결과 생산력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자본가들을 끊임없이 정당하고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전체 사회가 잘 된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 경제학자들 입장에선 이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이론과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요소기 때문에 뭐 이윤율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거는 자본가 계급의 투자 감소, 명백한 생산 후퇴이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고 자본가가 잘 되는 게 사회가 발전하고 인류가 진보한다는 자신들의 전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반면 막스는 그렇지 않았죠. 마르크스는 거기서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딱 판단을 한 거죠.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낮아질수록 자본주의 체제의 시스템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거고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전면적으로 장기 불안과 공황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견했습니다. 결국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다른 말로 자본주의의 반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측면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스의 예견은 지금도 뭐 명확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현실에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율 저하가 필연적으로 공황이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이건 그냥 팩트 그 자체입니다. 어떤 뭐 자본주의 경제학자들도 그 점에 대해서 팩트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윤율 이제 경향적 저하 법칙 자체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론적 학문적 차원에서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 법칙의 결론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에선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성은 아니죠. 계급적 이해관계, 여기서 이 계급은 자본가 계급이죠. 자본가 계급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양심과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자본가들의 이해를 지키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자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이윤율 하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간격이 좀만 벌어져도 완전히 이제 불안과 공황이 빠르게 오게 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상황이 이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옛날 20세기나 이럴 때 볼 수 있었던 자본가들의 투자 러시를 막 끌고 오는 호황기란 사실 2020년대 그 이후의 시기에는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윤율이 너무도 낮아버렸기 때문에 별로 이제 자본가들이 얻어낼 건덕지가 별로 없거든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기는커녕 공황으로 이어지는 것만 막아내도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이 실문자본과 화폐자본의 괴리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순이 확대되는 건데, 이게 생산 분야에서 이윤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여기서 투자를 할 의욕도 할 이유도 할 방법도 없게 되죠. 그에 따라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는데, 이제 방법은 생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본가들의 이윤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중간계급이나 노동자 계급의 돈을 이제 탐닉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말하는 이제 각종 금융, 부동산 투기들이 사실은 이래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종 이제 투기를 통해서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윤율을 높이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윤이 아니죠. 비생산 분야, 금융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짓들이. 비생산 분야에서 투기는 다른 자본가의 이윤을 뺏어오는 거에 불과하고 오히려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죠. 자기 이윤을 오히려 여기선 판돈으로 걸어야 되는 도박이죠. 금융시장은. 누군가 얻으면 다른 자본가는 타격을 받을 거고 다른 자본가가 이득을 얻으면 내가 자본가인데 내 돈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돈을 따내면 각종 부동산, 주식, 화폐 이런 선물 투기에서 돈을 따내면 특히나 이제 중간계급, 노동자 계급의 소득까지 수탈해 나가면서 약간은 이윤율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아까 본 그 측면이 있는 거죠. 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돈까지 이제 수탈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소비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노동자 계급의 소득까지 빼앗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이는 생산과 소비의 간격을 더 빠르게 넓혀서 자본주의 모순을 증폭시킬 뿐이고 오히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제 미래를 더 망치게 되는 꼴일 뿐이죠. 여튼 이런 자본주의의 재앙들을 해결할 방법은 생산의 동기가 이윤 증식이 아닌 노동자 계급의 생존과 번영이 되도록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생산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계획하고 분배하는 주인공은 자본가나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부 국가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되어야겠죠. 그건 모든 생산 수단을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노동자들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다른 말로 그냥 사회주의를 의미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야 생산과 소비의 간극이 비로소 없어질 수 있고, 사회주의만이 생산 능력의 발전이 전체 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착취자들의 이윤율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불안과 공황처럼 사회가 후퇴하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이 황당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교환에 의거한 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